투자와 재테크 관련 소식들 조금 더 전하겠습니다. 앞서 초대형 증권사들에게 IMA 출시가 허가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예금처럼 증권사의 원금 보전을 받으면서 펀드처럼 투자하는 상품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분들 많으셨을 텐데 세금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네, 세금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준비 중인 IMA는 만기 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상품이자 만기의 수익금을 몰아주는 구조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간 배당을 진행하게 되면 원금 보전의 취지를 못 살리는 탓인데요. 가령 IMA 사업자 입장에서는 초기 구간의 수익이나 중간 배당을 실시했더라도 만기 연도에 손실을 크게 입으면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문구로 인해 IMA 사업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간 배당의 세금을 납부하고 난 뒤 향후 IMA가 손실이나 원금만 보전받을 경우에는 투자자들은 이미 낸 배당세를 환급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런 탓에 IMA는 통상적으로 만기의 수익을 몰아서 받는 특성을 지닐 전망인데요. 고수익 투자형의 경우 만기 3년에 연 6.6% 상품에 1억 원을 가입한 경우에는 3년 차에 환매하면 금융소득은 2,070만 원에 달하면서 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네, 실제로 종합과세자들이 앞으로 좀 늘어날 전망이죠. 네, 2023년도 귀성년도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33만 6천여 명으로 1년 전인 19만 1천여 명보다 76%가량 늘어났는데요. IMA 상품이 출시된다면 향후 5에서 10년 새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까지 크게 늘어날 우려도 제기됩니다. 현재 세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초기 IMA 상품의 구조를 추가적으로 논의하고자 출시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BJ 이민호입니다. 네, 조금 전 롯데케미칼과 HD 현대케미칼이 대산 석화단지의 공장 통폐합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정리되는 소식 자세히 전달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재테크 관련해서 준비된 소식들 조금 더 전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전 정부부터 다양한 청년 계좌를 통한 재테크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도 내년 6월 청년 미래적금의 출시를 예고했죠. 다만 전 정부의 청년 도약 계좌와 중복 가입을 할 수는 없는데 정부가 새 상품으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손해 없는 갈아타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그러면 기존 상품이었던 도약 계좌를 중도 해지했을 때 손해가 모두 다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 1,000원에서 3만 3천 원의 정부 기여금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3년 이상 유지하다가 중도 해지하면 기여금의 60%만 인정해 줍니다. 지난해까지는 5년인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기여금이 모두 환수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 중도 해지가 줄을 잇자 올해부터 혜택을 강화한 겁니다. 여기에 가입한 지 3년이 넘은 청년 도약계좌를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타면 기여금을 모두 다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청년 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60%, 월 최대 2만 원가량 받을 수 있었던 기여금이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경우 100%인 월 최대 3만 3천 원까지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물론 비과세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하면 갈아타기를 유도하겠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는 6%로 설계한 청년 미래적금의 정부 기여금을 8%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으로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483만 명으로 예측한 청년 미래적금 수요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 기여금 비율을 높이고 갈아타기 혜택을 강화해서 흥행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테크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기에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나이를 들어서도 노동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인데 자세한 상황과 해결책 짚어보겠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 노인 고용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용률은 지난 2023년 기준 37%가 넘었습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25%인데 이보다 높은 데다 OECD 평균인 13.6%를 3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고령층이 희망하는 평균 근로연령은 73.4세였는데요. 일하는 즐거움을 위한 것보단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이유가 훨씬 많았습니다. 네, 결국은 노동 대신에 연금을 통해서 생활비를 대신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고령층의 평균적인 연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국민연금 평균 월 수령액은 6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134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마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데요. 1969년 이후 출생인 경우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정년 연장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현재 현장에서는 50대 초반에 은퇴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이를 기준으로 보면 5년에서 10여 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희망적인 부분은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 속보치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이었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 성장률과 관련해서도 속속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우선 지난 3분기 성장세가 세계적으로 어땠던 겁니까? 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1.166%로 속보치를 발표한 세계 주요국 26개 국가 중 3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로 3분기 3% 가까이 뛴 이스라엘이었고 2위는 고성장을 지속 중인 인도네시아였는데요. 중국은 3분기 1.1% 성장해 분기 기준으로 2022년 2분기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은 0%대 성장률을 기록해 저성장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일본은 마이너스 0.442%로 26개국 중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년 전망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에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고 민간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노무라 증권은 보고서에서 주가와 집값이 동시에 오르면서 부의 효과가 일어나 소비를 회복시킬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노무라 증권의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시한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은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마이너스 0.2%대까지 떨어졌지만 2분기에는 수출 호조에 약 0.7%로 올랐고 이런 성장세가 3분기까지 이어졌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최근 들어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해외 투자나 환해지 등 운용 재설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네, 정윤형입니다.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높은 환율에 어떻게 대응한다고 밝힌 겁니까?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을 환율 소방수로 동원한다는 우려에 대해 고 부총리는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해외 투자 비중 변화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운용 구조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필요할 경우 해외 투자 속도, 비중 조정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재개 여부에 대해선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다만 안정성과 수익성,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재부도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기자간담회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달러원 환율을 확실하게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자, 이런 기자간담회 이외에도 정부가 연일 환율 대응에 나서고 있죠.
그렇습니다. 외환당국은 지난 21일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9개 대형 증권사 외환 담당자들을 모아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고요. 앞서 주요 수출 대기업과도 만나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구 부총리는 기업들에 대한 단기 인센티브 등은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환율 총력 대응에 나서는 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부터 온갖 물가에 환율이 영향을 주고 이게 결국 소비 심리와 내수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뜸했던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행렬이 재개됐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연말 특수를 앞두고 있어서 특히나 더 눈길이 가는 상황인데 어디입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설빙은 지난 21일 출시한 겨울철 시즌 메뉴인 생딸기 설빙과 순수 요거 생딸기 설빙의 가격을 각각 400원씩 약 3% 인상했습니다. 겨울 제철 딸기가 본격적으로 출하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딸기를 활용한 시즌 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앞서 설빙은 지난 4월에도 전체 빙수 메뉴 28종 중 11종의 가격을 평균 4.2% 인상한 바 있습니다. 설빙 측은 생딸기, 유제품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원재료인 딸기는 올해 작황이 양호해 이달 기준으로 작년보다 15% 낮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페 음료 가격도 인상이 예고돼 있죠. 네, 카페 프랜차이즈 하삼동 커피는 다음 달 2일부터 주스와 스무디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과 포장 방식의 변경 등 비용이 증가했다는 설명인데요. 하삼동 커피는 2달 전인 9월에도 아메리카노 가격을 20%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먹거리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서울 지역 일부 교촌치킨 매장은 순살 메뉴의 배달앱 가격을 2,000원가량 인상했고 내일 유업도 지난달부터 일부 요거트와 커피 제품의 편의점 가격을 20% 안팎으로 올렸습니다. 식품업계의 원재료 수입 의존도는 70%에 달하는데요. 최근 고환율에 따라 먹거리 가격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네, 정대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업 소식들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국내 대표 IT 기업과 금융 플랫폼 간의 빅딜 청사진이 공개됩니다. 네이버와 두나무 간 구체적인 합병 계획안이 확정될 전망인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두 회사 모두 이사회를 열죠. 네, 네이버와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는 오늘 수도권 모처에서 각각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네이버의 금융계열사인 네이버 파이낸셜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간 합병안을 의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합병 비율은 현재 두나무 한 주당 네이버 파이낸셜 3주가 유력한데요. 교환 완료 시 두나무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 70%를 지닌 네이버의 손자 회사가 되는 셈입니다. 정확한 주식 교환 비율과 합병 절차는 이사회가 끝난 뒤 오늘 오후 공시를 통해서 공시될 예정입니다. 네, 국내 최대 IT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간의 만남이다. 이게 언뜻 보면은 잘 와닿지 않는 조합인데요. 네이버가 기대하는 시너지는 뭘까요? 네, 기존 사업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네이버 입장에서는 두나무와의 합병으로 하나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쇼핑과 금융, 가상자산 거래를 아우르는 슈퍼앱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가장 핫한 분야 중 하나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의 주도권 역시 자연스럽게 네이버로 넘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정착을 위해서는 활발한 유통이 필수적인데 네이버가 가진 촘촘한 온 오프라인 생태계는 앞으로 발행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리스크 등 최종 합병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도 있습니다. 양사가 시장의 우려와 기대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는 내일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 밝힐 전망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이어서 조금 전 속보 통해서 공식화된 롯데케미칼과 HD 현대케미칼의 공장 통폐합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통폐합 결정은 비상경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롯데그룹에게 가장 큰 숙제였던 롯데케미칼의 실적 회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중국발 공급 과잉에 고전을 면치 못하던 우리 석유화학 업계에게도 의미 있는 소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일단 두 회사가 결정한 내용이 뭡니까?
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산업통상부에 석유화학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구조조정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기업이 재편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차례입니다. 업계 1위인 롯데케미칼이 대선에 있는 나프타 분해시설 NCC 설비 가동을 멈추고 HD현대케미칼에 설비를 넘겨서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후 HD현대케미칼은 현금 출자에 합작사를 세우고 합작사 지분은 양사가 절반씩 나눠 갔습니다. 중복 설비를 줄여서 공급 과잉을 해결하고 원료 조달 단가를 낮추는 등 비용을 절감한다는 구상입니다. 산업부는 재편안을 토대로 설비 통폐합이 합리적인지 고부가 제품 전환 계획이 담겼는지 등을 중점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기업들이 연간 NCC 생산 능력을 국내 생산량의 최대 25%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이번 통합안이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두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석화 단지들도 서둘러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산 석화단지에서 롯데와 HD현대의 통합 사례를 토대로 나머지 2대 석화단지인 여수와 울산에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산단의 통폐합 핵심인 LG화학과 GS칼텍스도 최근 경영 컨설팅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여수에서 간담회를 열고 시안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고 향후 위기에 각자 도생해야 할 것이라며 재차 강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사업 재편안이 승인돼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정부의 세제 지원,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기업들 자구 노력에 발맞춰 세부 인센티브 설계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그룹에선 정기 임원 인사 발표도 임박했습니다. 경영 환경 악화로 실적이 부진했던 유통과 식품 계열사를 중심으로 고강도 쇄신 인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연입니다. 네, 우선 인사의 시기부터 살펴보면 원래 알려졌던 계획보다 좀 앞당겨졌습니다. 네, 롯데그룹은 당초 내일 이사회를 열고 12월 1일자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시점을 하루 앞당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유통 수장들의 세대 교체가 예고되는데요.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상현 부회장과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용퇴 가능성에 70년대생 새 수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롯데건설과 그룹의 모태인 롯데웰푸드 역시 대표 교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하악구는 지난해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진 만큼 올해 인사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신동빈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부사장의 승진 여부도 관전 포인트죠. 네, 그렇습니다. 신유열 부사장은 거의 매년 직급이 올라 업계에선 올해 사장 승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신 부사장은 2022년 롯데케미칼 일본지사 상무 등을 거쳐 지난해 롯데지주 부사장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그룹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넘게 비상 경영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일부 계열사들의 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고강도 조직 개편이 예상됩니다. 세븐일레븐과 롯데칠성음료, 롯데멤버스 등은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인력 구조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실화되면 14년 만입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뭘 기준으로 애플이 1위에 다시 올라선다는 겁니까? 네, 출하량, 즉 판매량 기준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애플이 올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9.4%의 판매 점유율로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아이폰 출하량이 10% 성장하고 같은 기간 삼성 갤럭시는 4.6% 성장하는 데 그친 결과입니다. 그간 애플이 매출액 기준으로는 줄곧 1위를 지켰지만 출하량 기준에서는 삼성에 밀렸는데요. 애플은 가격대가 높은 고급 제품에 집중한 반면 삼성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으로 전개해온 데 따른 결과였습니다. 올해 애플이 출하량에서 삼성을 추월하면 2011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이폰이 더 많이 팔렸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된 배경이 뭘까요? 네, 지난 9월 출시된 아이폰 17 시리즈가 안방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과 함께 높은 판매고를 올렸는데요.
미중 무역 합의로 긴장이 완화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것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코로나19 기간에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가 제품을 교체하는 시기가 도래했고 2023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3억 5,800만 대 유통된 중고 아이폰 사용자들도 새 아이폰으로 업그레이드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첫 폴더블 폰과 보급형 아이폰 17E 등에 힘입어 애플이 오는 2029년까지 스마트폰 판매 선두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